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부대 행사 기획 운영 과목 오늘 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는 이제 이벤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벤트의 영상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벤트 영상 계획과 이벤트 영상 매체의 특성, 그리고 이벤트 특수 영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보고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너무 좀 빨리 달려와서 못 풀었던 그러한 예상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있어서는 영상이라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심상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TV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뭐 전광판이라든가 컴퓨터, 휴대폰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수신자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 같은 경우에도 언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매체하고는 다르게 표현 대상을 굉장히 영상이라는 것은 시각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구성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상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영상 매체라는 것들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감각기관과 그 좀 제일 가장 유사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시각적이고 이야기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자료를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도 이벤트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을 조금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매체를 우리는 영상 매체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면서 이러한 영상 제작물들을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벤트에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고 한다면 보통은 어떤 이벤트에 있어서 행사 실행 계획을 하거나 또 연출 방향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러한 영상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벤트에서 뭐 행사 기간에 가장 영상이 많이 상영이 될 것이고요. 1단계 우리가 이벤트를 하기 전에 홍보나 집객을 위해서 이벤트의 어떤 영상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홍보나 집객 등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경우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그런 홍보 영상 뭐 15초짜리, 30초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사전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홈페이지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러한 방송 매체 그리고 뭐 전광판, 5개 전광판 같은 것들에 방영을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벤트 행사 기간에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벤트 행사하는 동안은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이라든가 이러한 공식 행사의 이벤트 영상들이 좀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벤트의 어떤 규모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외의 그런 VIP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유명 인사가 뭐 참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규모가 얼만큼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공식 행사에 투여되는 어떤 예산 규모들도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규모가 뭐 크다고 한다면 영상의 규모나 역할도 훨씬 커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현실적인 생동감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벤트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영상의 규모라든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이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제작 기간 같은 경우에는 종류라든가 난이도에 따라서 이러한 영상에 제작하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제작에 필요한 절차라고 한다면 우선은 전체적인 줄거리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놉시스를 구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우를 보통 한 1에서 2주 정도 작업 기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한 전체적인 줄거리에 맞추어서 이제 세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동선은 어떻게 하고 뭐 리허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시나리오에 담을 수 있다라고 지난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구성을 하게 되는데 시나리오 구성 같은 경우에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작업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편집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편집 위주로 뭐 이벤트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한 1, 2주 이내에도 끝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놉시스를 구상하고 영상을 실제로 제작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구성하는 데도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구성되면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럼 촬영이 끝나고 나면 편집이라든지 녹음 작업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촬영하는 경우에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짧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잡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2, 3일 정도 짧게 잡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촬영이나 이런 여건들을 생각할 때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편집하고 녹음하는데도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과 녹음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시사회라고 얘기들 하죠. 영화 시사회 같은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화 시사회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 대한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시사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사회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그다음에 수정 보완하고 다시 한 번 더 2차로 그 뭐라 그러죠? 시사회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러한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벌써 한 8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8주에서 10주.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리허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리허설 때부터 이제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서 역순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필요한 시간들,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들을 미리 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없게끔 이러한 영상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시놉시스 구상 사례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비주얼, 뭐 이미지, 오디오는 어떻게 갈 것인지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래 사막의 고요한 움직임이 있으면 이미지는 저런 이미지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 도시의 이미지나 LCD 창이 뭐 날개처럼 내려앉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저렇게 가고, 그럴 때 오디오는 기술의 미래 그 너머 뭐 상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창, 뭐 이러한 식으로 오디오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상을 하는 것이 1에서 2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시놉시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데까지는 이벤트가 어떠한 이벤트가 개최되는지, 이벤트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지 이벤트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이벤트에 대한 계획이, 연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시놉시스를 구상하는 것에서부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촬영하고 뭐 거기에서 뭐 우리가 뭐 다른 편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한 3단계 정도로 이러한 이벤트 영상과 관련해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1단계가 바로 기본 계획인데요. 기본 계획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서는 영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 같은 것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확정되게 나면 이제 세부 연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 세부 연출 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세부 연출 계획에서는 말 그대로 세부 구성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연진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앞서서 우리 필요한 절차에서 봤듯이 촬영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작을 하는 그 기간은 앞에서 제가 시놉시스 구상하는 것에서부터 2차 시사가 끝나는 데까지 한 3에서 4개월 정도 시간들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 제작하는 시간에는 촬영하고 CG하고 할 게 있으면 컴퓨터 그래픽 해야 되는 것이고 녹음할 거 있으면 하고 또 편집을 하고 시사를 하고 그 시사한 것에서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시사 등의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계별로 우리가 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한 단계별로 광고주라든지 주최차 측하고도 확인을 받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기본 계획에서부터 실제 제작을 하는 데까지는 보통 5개월에서 많게는 한 10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잘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일반 영상이 아니라 3D 영상이라거나 그런 3D 매핑 영상, 이러한 특수 영상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할 때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제작 기간을 일반은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제작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특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제작 기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작 시간들을 충분히 두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벤트에서 많이 쓰이는 영상들이 좀 주로 많이 쓰이는 영상 매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컨벤션 행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 자체의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상들을 송출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할 때 그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컨벤션이든 전시회든 기획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항상 환경 분석과 그다음에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러한 설득을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가 개최되기 전에 우리가 1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전 행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벤트 영상 매체 중에 하나가 홍보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이러한 컨벤션과 관련된 그런 부대 행사로서 또는 이런 이벤트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련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유치하고 관람객들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 바로 홍보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유치 설명회라든가 이러한 사전 이벤트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치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할 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는 SNS나 이런 데에 업로드 해가지고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전에 우리가 개최했던 그러한 행사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스케쳐식으로 또는 추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보 영상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목적에 맞는 그리고 홍보 전략에 맞는 그러한 식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공식 행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오프닝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알리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잠깐 뭐 1분 내외로 우리가 잠깐 틀어줘서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닝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레이션으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조금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식 행사 중에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개막식 주제 영상이나 폐막식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막식 주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막식에서 어떤 세리머니 같은 그런 데서 활용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어떤 주제라든가 성격 같은 것들을 이 영상에는 조금 담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행사의 주제가 저런 거구나, 행사가 좀 어떤 성격이구나 라고 그 행사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주제나 성격들을 조금 축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영상에 있어서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영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연출 방식에 따라서 영상물만 상영하는 경우도 있고 뭐 터치 버튼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개막 공식 행사라든가 주제 공연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주제 영상 같은 것들을 터치 버튼을 해서 그 영상이 송출되고 나면 영상이 끝난과 동시에 그러한 공연이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무대로 올라와서 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좀 집중을 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막식 영상은 말 그대로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로 상영하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막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좀 어떻게 달성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어떤 행사의 내용을 약간 스케치 형식으로 좀 담기도 하고 이제 쭉 우리가 이번 회 연도에서 개최되는 이러한 컨벤션이라든가 전시회 거기에서 뭐 해당 개최되었던 부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로 이러한 폐막식 영상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세션별로 주제 영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공식 행사에서 개막식이나 폐막식에서 또는 어떤 오프닝의 어떤 주제 영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제 개막식이 끝나고 본 행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세션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세션별로 주제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세션 같은 것들을 시작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으로 주로 이제 시작할 때에는 조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작하니까 집중하세요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영상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션 주제를 조금 더 정확히 전달하고 토론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던가 일반인들의 생각 등을 담아서 세션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영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션별 주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벤트 컨벤션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벤트 영상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대 행사나 문화 행사 같은 그러니까 리셉션이라든가 그런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 이런 영상들이 조금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환영 리셉션이라던가 아니면 폐막할 때 뭐 환송 만찬이라던가
그런 문화 행사라든가 특히나 뭐 공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데는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공연용으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환영의 의미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환영 리셉션 같은 데서는 뭐 오신 거에 대한 어떤 환영의 인사 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환영 리셉션에서 이제 상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죠. 뭐 이러한 식으로 뭐 공식 행사에서부터 본 행사, 그리고 부대 행사나 문화 행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한 특성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그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의 종류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제작 방향을 조금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영상물의 어떤 상영 시기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송출해야 되는 그러한 매체라든가 사용 횟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물이라는 것이 사전 홍보용인지 아니면 본행사에서 사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전 홍보용이라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주최자와 협의하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행사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광고 형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참가자 모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촉진 수단으로 생각을 하자면 판매 촉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촉진 수단을 목적에 따라서 달리 쓰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영상물도 홍보용인지 행사용인지 또는 홍보용이더라도 홍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에는 그 영상을 어디에서 송출을 할 것인지 그러한 사용 장소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사전 홍보용이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어떤 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럴 때 쓰는데, 그러면 그렇게 장소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게 그 받아들이는 공간에서의 분위기라는 것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용 장소를 파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송출을 하고 어떻게 방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전 홍보용으로 영상을 올린다고 할 때 너무 길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조금 짤막하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고, 행사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에서는 옆에서 설명을 곁들이면서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영상의 어떤 시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장소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영상의 그 상영 시기나 시간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장소를 파악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용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바꾸면서 변경시키면서 업로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설명회에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시간이나 뭐 사용 횟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사전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이내로 제작을 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합니다. 5분을 넘어가면 보는 사람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5분 이내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개막식이나 폐막식, 부대 행사 같은 데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프닝 영상인지 리셉션인지 문화 행사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영상물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지 주최자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의 사용 현장이 실내인지 실외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영상 매체 우리가 영상을 송출하는 것들은
빔을 프로젝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LED나 LCD 전광판을 사용하는지 이러한 사용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LED 같은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자세한 색깔들을 묘사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영상물의 상영 시기나 시간이나 장소, 사용 횟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함으로 해서 제작 방향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앞에서 뭐 대충 영상이 어느 영상들이 좀 많이 쓰이느냐를 봤는데요. 영상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행사 전체의 컨셉 같은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프롤로그 형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그 행사를 좀 떠올릴 수 있고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 전체의 컨셉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행사 타이틀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참가자들의 집계기 목표이든 행사 자체의 홍보이든 어떤 식으로든 주장하는, 설득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사례 같은 것들도 홍보 영상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쭉 진행해 오던 그러한 그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얼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얼마큼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미래의 비전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에필로그 같은 것들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개막식 오프닝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주로 행사 타이틀 같은 것이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벤트 영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오프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끌 수 있는 임팩트한 화면이나 음향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닝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서 참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 화면이나 또는 이렇게 사람의 주의를 확 끌 수 있는 그런 음향, 소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프닝 영상에도 주로 우리 행사에서의 어떤 그 일정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스케치 영상으로 담아내기도 합니다. 개막식의 어떤 주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제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의 어떤 주제와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을 영상에 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사 타이틀이라든지 어떤 행사의 주제를 나타내는 슬로건이라든지 또는 뭐 행사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뭐 슬로건이나 영상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함께 영상에 담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문구나 말이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딱 표현된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최 측에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CI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EI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EI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디자인 소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그러한 CI나 EI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면 좋겠고 영상들을 주로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어떤 제작 예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 조금 헛나왔는데요. 이벤트 그 영상별로 제작 예산을 할당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홍보 영상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고 오프닝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고 주제 영상도 제작을 한다면 각각의 영상들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용 대비 전체 이벤트의 행사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체 행사비랑 해당 영상이 상영될 그런 행사 비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행사 규모 속에서 그러한 영상 프로그램의 역할이라던가 제작 방식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제작의 난이도가 높은 거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영상의 어떤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분을 할 때에는 행사 비용에서 어떤 10에서 한 30% 선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의 개막식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우리가 개막식에서 할 수 있는 영상 중에 하나는 오프닝 영상이 있을 것이고 주제 영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프닝 영상과 주제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뭐 10에서 30% 선이니까 뭐 한 2개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또는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할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 3D 같은 이런 특수 영상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의 보통 뭐 한 30%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더 할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할당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할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최 측하고 그러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면서 영상에 대한 어떤 제작 예산 같은 것들을 분배하고 할당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어떠한 영상들을 제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상을 제작할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어떤 영상에 그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벤트를 보통은 진행하는 이벤트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획업체 같은 경우에서 직접 선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당연히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반 영상으로 할 것인지 특수 영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벤트의 어떤 그 영상을 제작하는 그 선정 기준이나 그 제작자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영상은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오프닝 영상, 주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은 2D 영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TV 모니터나 뭐 전광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영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싶거나 좀 전달력을 높이고 싶거나 할 때 우리가 특수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보통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접하는 그러한 영상이지만 특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영상이다 보니까 평소에 좀 보기 힘든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시선을 조금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연출 기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매체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D 영상이라든지 홀로그램 영상이라든지 3D 매핑 영상 이러한 것들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도 길고 비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작사를 선정할 때에는 특히나 더 주의를 조금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계획이나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벤트에서의 우리가 뭐 일반적인 영상은 어떤 뭐 홍보 영상이고 오프닝 영상이고 그런 것들을 알아봤지만 특수 영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D 입체 영상이나 홀로그램 영상 그리고 3D 매핑 영상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2D라고 하는 영상들은 점이나 선이나 면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평면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3D 영상은 여기에다가 공간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D 영상의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 양한 시차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볼 때 그리고 이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볼 때 보이는 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오른쪽 눈이 보는 것과 왼쪽 눈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쳐서 우리한테는 하나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양한 시차라고 하는데 3D 영상은 이러한 양한 시차라는 것들을 원리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디스플레이가 3D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인데요. 뭐 기술적인 용어로는
패시브 3D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눈에 전달되는 영상이 화면에 보통은 동시에 표시가 되지만 안경 렌즈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각각의 하나씩의 영상만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패시브 3D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각각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공간에 3차원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3D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그 안경을 활용해서 우리가 3D를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액티브 방식보다 안경을 활용한 것이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러한 패시브 3D라는 그 영상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 스크린이나 프로젝터뿐만이 아니라 LED를 통해서도 이제 3D를 구현하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뭐 이렇게 그 가상현실로 같은 것들을 보면서 3D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두 번째 특수 영상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 영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영상이 이렇게 스크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이제 형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대에서 있는 그런 영상 기술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그 핀 조명을 받고 있는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발표자가 사실은 연단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영상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던가 전시라던가 이런 이벤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대중화된 이제 홀로그램 기술들을 플로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45도 각도로 기울여 가지고 투명 스크린을 설치하는데요. 거기에 영상을 투과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보통 백색이나 그런 은색이 아니라 유리처럼 투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치 그 무대에 그러한 진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들을 활용해서 요즘은 홀로그램 영상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홀로그램들을 광고 같은 데에서도 일반적인 기업에서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예를 들면 그 전광판에 있는 여성의 그 머리가 이렇게 확 휘날리면서 샴푸 광고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 의류 매장 같은 데에서 실제로 그 홀로그램 영상이 그 의류들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 매장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효과들,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벤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특수 영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3D 그 프로젝션 매핑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입체의 스크린, 물체 등의 어떤 투사체에 그래픽 영상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시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영상 제작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조금 입체로 만들 수 있고 건물이나 자연물 이런 것들에도 무대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매핑 영상이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디어 파사드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보면 문화재 같은 그러한 건축물에도 이러한 그 투사해가지고 영상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 또 사람들한테 발길을 조금 더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특수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축제를 가더라도 축제에서 뭐 오프라인으로 즐기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녁 야간 시간이 되면 이러한 3D 매핑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벤트에 있어서 어떤 특수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벤트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와 관련해서 조금 빡빡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예상 문제들을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3강 이벤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이벤트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연출, 그리고 이벤트에 필요한 어떠한 시스템이나 장비,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이벤트의 어떤 대한 영상,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그런 이벤트의 어떤 시나리오나 뭐 리허설,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오늘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벤트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개최 전의 평가는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벤트 개최 전 평가는 일반적으로 잠재 방문객의 이벤트에 대한 반응과 참가 예상 인원,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벤트 진행 평가는 이벤트가 개최 중인 상황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벤트 종합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벤트 개최 중에 실시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겠죠. 그동안 어떤 기출 문제에 보면 어떤 이벤트의 구조라든가 이벤트의 평가라든가 이벤트의 구성 요소라든가 뭐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벤트 평가에 대한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평가라는 것을 할 때는 개최 전에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개최 중에도 평가를 하고 개최 후에도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최 전의 평가는 당연히 이벤트가 개최하기에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대한 어떤 참가 예산 인원 같은 것들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그러한 조사 활동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벤트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이벤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타당성, 이벤트 개최 전부터 준비해왔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종합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평가는 이벤트 개최 중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우리가 그 이벤트의 성과에 대한 것까지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 중에는 실시할 수가 없고요. 종합평가는 이벤트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벤트와 관련해서 나오는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수목적 관광, S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벤트에 대한 이해라는 강의를 할 때 이벤트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수목적 관광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특수목적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관광이나 환경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 이런 것들처럼 관광객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이다. 그리고 관광활동에 있어서 수동적인 형태를 취한다. 여행 목적지에서 다양한 관심사항 등을 체험하고 학습한다. 다른 관광의 형태보다 관광활동이 비교적 진지하고 적극적이다라고 했는데요. 특수목적 관광이라는 것이 활성화된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험관광이나 환경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대중관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관심 사항들을 체험하고 학습한다기보다는 단순히 보는 관광이었다고 한다면 특수목적 관광은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목적 관광의 어떤 활동 형태들이 체험이나 학습들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가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 활동에 있어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형태를 취하는 것이지 수동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 관광은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하고 모집되어서 운영하는 관광 형태로 개인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라든가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주제와 관계된 그런 장소나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가 이벤트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규모라는 형태적인 분류에서 메가 이벤트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더불어서 메이저 이벤트랑 그다음에 홀마크 이벤트 그리고 로컬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보통은 뭐 게츠나 홀이라는 분의 어떤 정의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의로 옳은 것은 본다면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 자본 비용 1억 달러 이상, 반드시 관람하고 싶은 행사. 메가 이벤트는 보니까 반드시 관람하고 싶은 행사가 1, 2, 3, 4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관람하고 싶은 행사가 메가 이벤트가 맞겠죠. 그렇다면 방문객 수나 자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에 따라서 이벤트를 구분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메가 이벤트는 제가 설명할 때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경기 같은 것들을 상상하시라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올림픽이나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관람자 수나 방문객 수가 거의 100만 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방문객 수는 100만 명 이상이고 자본 비용은 최소 5억 달러 이상으로 반드시 관람하고 싶은 행사, 그것이 바로 메가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메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관람하고 싶다라는 행사라기보다는 꼭 관람해야 하는 행사라고 인식되는 이벤트가 바로 메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벤트의 계획 수립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벤트의 계획 수립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든지 계획 수립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개최 목적의 어떤 설정이라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최 목적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환경 분석이나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겟팅을 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에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것들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로 이벤트를 실행하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잘 실행이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벤트의 어떤 계획 수립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개최 목적의 설정, 그리고 환경 분석, 그리고 시장 조사, 목표 설정, 기본 계획 수립, 운영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 평가라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개최 목적 설정부터 환경 분석, 시장 조사, 목표 설정, 기본 계획 수립, 운영 계획 수립, 실행,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벤트의 우리가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우리가 비일상성이라든지 긍정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벤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특성이 있고 미디어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인 특성은 비일상성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긍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활동이 수행된다라는 것이고요. 계획성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펼쳐지는 어떠한 그렇게 특별하게 계획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1번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성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어떠한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벤트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맞겠죠. 3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벤트의 일반적 특성 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비일상적인 활동들이라는 것이 이벤트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활동, 그것이 바로 이벤트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벤트의 정의 안에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현대 이벤트 성장 요인에서 문화적 영향 요인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벤트가 성장하게 되는 요인들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아마도 제가 특수목적 관광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또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교육 수준도
증가하게 되고 교통도 발달하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광이라는 형태를 더 많이 즐기고 그 과정에서 체험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벤트가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된 성장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요인들 중에는 문화적 영향이라든지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영향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가를 선호하는 것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문화와 관계된 그런 행태적인 측면들이 많겠죠. 그래서 관광 형태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나 조직, 국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개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화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우는 경제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지역의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교통수단의 발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사회적 영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가 선호의 다양화, 이게 바로 문화적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이벤트의 유형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유형을 분류할 때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많이 분류하는 것이 축제 이벤트, 전시 박람회 이벤트, 회의 이벤트, 문화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기업 이벤트, 정치 이벤트, 개인 이벤트 같은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기업 이벤트나 3번 회의 이벤트, 4번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벤트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파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벤트에 속하는 세부 어떤 그 내용, 세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파티 이벤트라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 우리가 유형으로 분류할 때 파티 이벤트는 개인 이벤트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비슷한 그러한 유형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유형 분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파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룹 토론이나 식사 등을 위한 좌석 배치로 적절한 형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형 좌석 배치, 또 교실형 좌석 배치, 극장식, 사각형 좌석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룹 토론이나 식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형이나 반원형의 어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간의 상호 대화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통은 라운드형 좌석 배치를 많이 사용하죠. 교실형 좌석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룹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 토론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식 좌석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극장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이블이 필요 없는 경우에 극장식으로 좌석을 배치한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식 좌석 배치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운드형 좌석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컨벤션이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반자 프로그램은 회의 참가자가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영 만찬이나 뭐 갈라 만찬 이런 공식 연회에서는 동반자의 참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겠죠. 동반자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가급적 회의 종료 시간 이전에 호텔 또는 행사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환영 만찬이라든가 갈라 만찬 같은 그러한 행사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동반자 프로그램의 장소는 가급적 개별적으로 가보기 힘든 행사장으로부터 먼 곳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장에서 먼 곳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코스로 기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환영이나 뭐 한송 만찬 같은 그러한 행사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코스를 기획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벤트의 주제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출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연출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어떤 공간적인 요소나 기술적인 요소나 인적 서비스적인 그러한 요소들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출할 때는 행사장이라든가 무대나 객석, 그리고 무대 장치라든지 그런 조명, 음향, 출연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주제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 연출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입장료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의 주제를 반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사장이나 무대 장치들은 맞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조명과 음향, 출연자인데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참가자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4번 서비스 종사자나 지역 주민 케이터링 같은 경우인데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케이터링이랑 무대 장치, 출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연출할 때 필요한 사항들 중에 식음료 말씀드렸었는데요. 식음료라든지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 연출 구성 요소에 속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무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인데요. 이벤트의 목적이나 성격, 프로그램, 공간의 여건에 따라서 무대의 유형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출연진의 어떤 등장이라든가 퇴장이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할 때에는 프로시니어 무대가 일명 액자 무대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조금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는 그런 프로시니어 무대가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벤트 무대는 이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공간으로 다양한 배치 형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벤트 무대는 참가자가 아니죠. 참가자의 어떤 배치는 객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무대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할 수 있는 사회자나 출연진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돌출 무대는 프로시니어 무대와 원형 무대의 장점을 결합한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친밀감을 조금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벤트 현장 연출 계획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연진 세팅되어야 하는 소품, 음향, 조명, 영상 중계 시스템, 특수 효과 등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문서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문서를 우리는 큐시트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큐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진행할 어떤 최종 시나리오를 손에 들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크기의 카드고요. 시나리오는 해당 식순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놉시스는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시놉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큐시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라든지 어떤 이벤트의 분류 그리고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어떤 장비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나 전시회, 컨벤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어떤 좋은 강의로 남아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